안녕하세요. 유선생입니다. 어느덧 3월이네요. 모두 잘 지내시죠? 올해 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는 미술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평소 제가 영화와 책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부모 코칭 채널에서 왜 자꾸 딴소리냐 하실 수 있지만 제 철학은 확고합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공부할 때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한 육아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인류의 가장 깊은 뿌리를 찾아서 미술사라는 긴 여행에 첫 발을 떼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인간은 왜 그리는가? 생존을 위한 지적 혁명인데요. 단순히 그림 감상법이 아니라 인간이 왜 붓을 들었는지 그 속에 담긴 처절한 생존 전략과 사고의 변화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 하나를 깨뜨리며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흔히 역사가 흐를수록 미술도 발전해 왔다고 믿습니다. 옛날 그림은 미개하고 현대에 가까울수록 기술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건 18세기 계몽주의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에요. 미술의 역사는 기술의 숙련도가 높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요구가 변화해온 과정이니까요. 구석기 시대의 벽화가 현대 미술보다 못할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붓을 들었던 그 절박한 순간, 생존과 미술의 관계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미술을 시작한 건 약 4만 년 전 지적 혁명의 시기인데요. 수조베나 라스코 동굴 벽화를 보면 우리는 충격에 빠집니다. 수만 년 전에 그린 동물들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역동적이니까요. 이를 미술사 학계에서는 구석기 자연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어쩜 이렇게 사실적일까요?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겐 개념이라는 제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석기 사냥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짐승의 근육과 움직임 그 자체였던 거예요. 지식이나 이론이 개입하기 전 순수한 눈으로 포착한 찰나의 인상을 그대로 옮긴 거죠. 반면 우리 아이들은 조금만 커도 아는 것을 그립니다. 얼굴 옆모습을 그리면서 눈은 정면 모양으로 그려놓는 식이죠.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그리는 것의 결정적 차이예요. 이 시기의 미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자연의 지배자가 아닌 거대한 자연의 일부로 인식했어요. 또 동굴 깊은 곳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그림에 동물을 가두면 실제로 잡을 수 있다는 강력한 주술이었는데요. 미술이 곧 마술이었던 거죠. 그리고 혼자서는 대형 동물을 잡기 힘드니 협동이 필수였고 포획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게 유일한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이 시기 벽화에 새겨진 무수한 손바닥 자국은 나 여기 있어 라는 자의식의 시초이자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인장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시간이 흘러 약 1만 년 전 인류 최대의 전환점인 농경과 목축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미술 양식이 갑자기 변하는데요. 생생했던 자연주의는 사라지고 딱딱하고 단순한 기하학적 모양이 등장하죠. 이것은 태보일까요? 아니요. 사고의 비약으로 봐야 맞을 거예요. 이제 인간은 사물을 그대로 재현하는 대신 사물의 본질을 포착해 상징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농경을 하려면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읽어야 했습니다. 비, 바람, 태양의 복잡한 움직임을 선과 점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요약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소는 맛있는 고기다라는 구체적 감각에서 소는 풍요의 상징이다라는 관념적 인식으로 도약했습니다. 이건 훗날 문자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고요. 농경으로 인한 사유재산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계급을 낳았습니다. 이제 미술은 더 이상 주술이나 상징에 머물지 않고 권력의 확성기가 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미술이나 이집트 미술을 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위계적 구도입니다. 나람신 승전비를 보면 왕은 신처럼 거대하게, 적들이나 백성은 아주 작게 묘사돼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위계를 표현한 건데요. 미술이 객관적 사실을 버리고 주관적 의지를 담기 시작한 결정적 순간입니다. 거대한 지구라트 같은 신전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이제 미술을 보고 아름다움보다는 그 압도적인 규모 앞에서 복종을 배우게 된 거죠. 함무라비 법전 상단의 구조를 보면 왕이 신으로부터 법조를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법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신성한 것임을 시각적으로 세뇌하는 장치인 셈인데요. 예술이 질서와 통제의 도구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석기의 생생한 자연주의부터 청동기의 권력미술까지 숨가쁘게 달려와 봤습니다. 왜 우리보다 뇌의 용량도 크고 힘도 셌던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지고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의사소통 능력에 있습니다. 미술은 정보를 전달하고 공동의 신화를 만들어 대규모 집단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사피엔스는 벽화를 통해 사냥 지식을 공유하고 상징을 통해 부족의 결속력을 다졌죠. 2026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AI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지식을 암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4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공동체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힘이겠죠. 그것이 인류가 증명해온 최고의 생존 전략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인간은 왜 그토록 무언가를 남기고 기록하려고 할까요? 어쩌면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히 존재하고 싶다는 절박함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정착과 농경을 시작하면서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소유하고 지배하기 위해 미술과 법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 혹은 다이어리에 남긴 메모 한 줄은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나요? 아니면 소유를 과시하고 있나요? 다음 2부에서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거대한 문명의 꽃을 피웠는지 피라미드와 이집트 미술의 비밀을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배움을 멈추지 않는 모든 분들을 위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